만약에 오늘 아침 여러분이 건강 좀 챙겨보시겠다고 그 따뜻하게 타서 드신 달콤한 꿀물 한 잔이 말이죠. 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 속에 아주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다면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진짜 끔찍한 일이죠.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나이가 들수록 이제 아침에 눈을 딱 뜰 때마다 무릎도 막 시큰거리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여기저기 쑤시는 곳이 참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평생을 참 바쁘게 살아오시느라 정작 내 몸 돌볼 겨를이 없으셨던 우리 시니어 여러분의 그 뻐근한 일상, 저도 뼈저리게 공감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아침마다 조금씩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도 좀 풀고 면역력도 챙길 겸 그 우리 집 찬잔 깊숙한 곳에 아껴둔 달콤한 꿀, 그거 한 숟가락씩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아주 흔한 풍경이죠. 네, 보통 이제 설탕은 몸에 나쁘니까 자연에서 온 꿀은 100번 낫겠지 이러시면서 요리나 차에 설탕 대신 듬뿍듬뿍 넣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그 꿀은 자연이 준 만병통치약, 또 천연 보약으로 불려왔으니까요. 네, 천연보약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충격적인 의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요. 어떤 거죠? 건강을 위해서 매일 정성껏 챙겨 드신 그 귀한 꿀이 말이죠. 네. 만약에 그 특정한 온도나 또 특정한 음식과 잘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영양소가 좀 파괴된다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정도면 다행인데 오히려 꽉 막힌 혈관을 더 끈적하게 막아버리고요. 우리 몸의 혈액을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을 하는 그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소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세상에 그 귀하고 비싼 꿀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약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보통 꿀은 뭐 무조건 몸에 좋은 완전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부터 하나씩 좀 깊게 파헤쳐 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방대한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는 이유도 바로 그 숨겨진 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행이네요. 반대로 꿀의 그 화학적 성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걸 어떤 음식과 어떻게 짝을 지어서 먹느냐에 따라 죽어가는 콩팥 기능을 다시 살려내고 꽉 막힌 미세혈관을 뻥 뚫어주는 기적의 명약이 되기도 하거든요. 야, 명약과 독약을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건강 및 의학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 자료들을 싹 종합해가지고요. 네네. 여러분의 찬장 속에 있는 그 평범한 꿀을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명약으로 만드는 황금궁합 4가지, 그리고 오늘 당장 식탁에서 미련 없이 치워버리셔야 할 최악의 섭취법 4가지, 이 과학적 원리를 명확하게 분별해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분석의 미션입니다. 아주 든든하고 기대가 큽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몸을 살리는 보약궁합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매일 반복하던 치명적인 실수, 이것부터 당장 멈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내 몸을 망치는 최악의 조합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아마 10분 중 9분은 무릎을 탁 치실 만한 흔한 습관일 텐데요. 찔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펄펄 끓는 물과 꿀의 조합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들 하시죠. 저부터 고백하자면 며칠 전에 제가 좀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있고 목이 칼칼하길래 주전자에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꿀을 막 푹푹 떠넣고 마셨거든요. 뜨끈하게 마셔야 땀도 좀 나고 감기가 뚝 떨어질 것 같아서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드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꿀을 가장 나쁘게, 심지어는 아주 위험하게 섭취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위험하기까지 하다고요? 왜 그런 거죠? 일단 그 꿀 안에는 디아스타제나 인버타제 같은 수많은 귀한 천연 효소 그리고 비타민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네, 몸에 좋은 요소들이죠. 그런데 이게 60도 이상의 고온, 특히 팔팔 끓는 물에 꿀이 딱 닿는 순간 이 예민한 영양소들의 분자 구조가 그냥 순식간에 다 파괴돼 버립니다. 영양소가 싹 다 죽어버리는군요.
아깝네요. 네, 그런데 단순히 영양소가 파괴되어서 아깝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진짜 무서운 화학적 변화는 따로 일어납니다. 영양소 파괴 말고 더 무서운 게 또 있다고요? 설마 뭐 끓인다고 해서 꿀이 유해물질로 변하기라도 한다는 건가요? 네,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세상에. 꿀의 주성분이 과당이잖아요. 이 과당이 고온에서 가열이 되면 영문으로 HMF, 즉 히드록시메틸 프로프랄이라는 아주 강력한 독성 물질이자 발암 의심 물질이 다량으로 생성돼 버립니다. 아니 발암 의심 물질이요. 그 좋은 꿀에서요? 네, 맞아요. 이 HMF라는 독성 물질이 체내에 훅 들어오면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부르는 간, 그리고 콩팥의 대사 경로를 직접적으로 막 찌르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어휴, 끔찍하네요. 쉽게 말해서 몸에 좋으려고 그 비싼 돈 주고 산 천연꿀을 끓는 물에 타드시는 순간 내 장기에 스스로 타격을 주는 화학적 독약을 제조해서 마시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아, 진짜 듣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저는 꿀은 무조건 뜨끈하게 끓여 마셔야 약이 된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 온도가 독을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꿀은 무조건 온도를 낮춰서 드셔야겠군요. 네, 필수입니다. 앞으로는 그 손가락을 살짝 넣었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 즉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만 타서 드셔야 한다는 이 대원칙을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조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꿀과 견과류, 그러니까 호두나 아몬드의 만남인데요. 아, 이것도 참 문제의 조합이죠. 이건 제가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그 견과류 꿀절임은 엄청 고소하고 달콤해서 고급 백화점 식품관에서도 아주 비싼 영양간식으로 팔지 않습니까? 네, 포장도 아주 예쁘게 해서 팔더라고요. 그렇죠. 둘 다 슈퍼푸드인데 그 슈퍼푸드 두 개가 만나면 막 메가 슈퍼푸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진짜 완벽한 영양간식 같죠? 하지만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화학적 관점에서 이걸 연결해보면 왜 이게 시한폭탄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시한폭탄이요? 원리가 어떻게 되는데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자체는 아주 훌륭한 식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식물이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옥살산이라는 방어 물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아, 옥살산이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옥살산 성분이 꿀 속에 아주 다량 함유된 과당과 혈액 속에서 딱 만나게 되면 아주 지독한 화학 결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산칼슘이라는 아주 날카롭고 딱딱한 돌덩어리 결정을 만들어내거든요. 돌덩어리요? 잠깐만요. 그거 혹시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콩팥 결석, 즉 신장 결석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콩팥 결석이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 몸에 그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의 아주 얇고 섬세한 사구체 그물망에다가 그 날카로운 모래알이나 유리조각 같은 돌덩어리를 억지로 막 집어넣고 마구 긁어대는 거랑 똑같군요. 와, 아주 훌륭하고 정확한 비유십니다. 물론 견과류 꿀절임 한 숟가락 딱 먹었다고 당장 내일 아침에 콩팥이 망가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 다행이긴 하네요. 진짜 문제는 만성적인 대사 스트레스예요. 매일 조금씩 그 미세한 돌 결정들이 사구체에 콕콕 박히고 찢기면서 염증을 일으키고요. 결국 콩팥의 여과 기능이 서서히 아주 조용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콩팥은 망가지면 답도 없다던데요? 맞습니다. 한번 완전히 망가진 콩팥은 현대의학으로도 예전으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나중에는 평생 기계에 의존해서 혈액 투석을 해야 하는 아주 끔찍한 결과를 부를 수도 있으니까요. 어휴. 그 견과류를 꿀에 듬뿍 절여서 매일매일 드시는 습관은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세상에 건강해지려고 그 정성껏 만들어 먹은 간식이 몇 년 뒤에 투석실로 저를 이끌 수도 있다니 정말 소름이 쫙 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장 식탁 위에 있는 그 견과류 꿀절임은 싹 치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러시길 권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번엔 아주 부드러운 음식인데요. 바로 찐 고구마나 단호박에 꿀을 발라 드시는 사건입니다. 아, 달콤함의 끝판왕이죠. 맞아요. 겨울철에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에 꿀 한 스푼 싹 얹어 먹으면 최고의 별미 아닙니까? 고구마는 소화도 참 잘 되고 칼륨도 많아서 혈압에도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왜 또 콩팥을 낭친다는 거죠? 고구마와 단호박에 그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륨이 풍부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젊고 건강한 상태라면 아주 좋은 성분이죠. 그런데요? 하지만 이 막대한 양의 칼륨이 꿀의 그 고농축 당분과 동시에 우리 몸에 쏟아져 들어오면 세포 수준에서 엄청난 대혼란이 발생합니다.
혼란이요? 네, 우리 세포막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아주 미세한 통로가 있어서 전해질의 균형을 딱 맞추거든요. 그런데 꿀의 과당이 한꺼번에 훅 밀려오면 이 펌프의 정상적인 작동을 심각하게 방해해버립니다. 메커니즘이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혈관이라는 고속도로에 칼륨을 실은 트럭들이 막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는데 꿀의 과당이라는 불법 주차 차량들이 톨게이트를 그냥 꽉 막아버리는 교통체증 약간 그런 건가요? 와, 정확합니다. 완벽한 이해십니다. 톨게이트가 막히는군요. 네, 그렇게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한 칼륨 트럭들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여서 막 쌓이게 되는 거죠. 이걸 의학용어로 혈액 속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확 솟구치는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고칼륨 혈증 이름만 들어도 무섭네요. 이 고칼륨 혈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요. 혈액 내 전해질 균형이 팍 깨지면서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지시하는 전기 신호의 오류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는군요. 그렇죠. 특히 연세가 좀 있으셔서 콩팥의 배출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자주 드시게 되면요. 피 속에 칼륨이 넘쳐나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는 부정맥이 오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대사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요? 고구마에 꿀 발라 먹었다다 심장마비라니요. 이건 역시 뭐 한 번 먹는다고 당장 심장이 멈추는 건 아니지만 이걸 별미랍시고 지속적으로 즐기시면 심장과 콩팥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주게 됩니다. 꿀 바른 고구마가 세포의 칼륨 통로를 막아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아, 시골 가면 흔히 내어주시던 참 정겨운 간식인데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벌써 네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바로 해장꿀물입니다. 이것도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건 저도 진짜 의외였거든요. 한국인이라면 그 술 거나하게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달달한 꿀물 한 잔 쫙 마시면서 쓰린 속 달래는 거, 이거 거의 상식처럼 통용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도 맨날 나오잖아요. 네, 저도 현장에서 어르신들 만나보면 해장으로 꿀물 드셨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몸속의 그 과학적 대사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장 바로잡아야 할 아주 매우 위험한 상식입니다. 어째서요? 꿀이 속을 좀 편안하게 해주지 않나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요. 간은 알코올, 즉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맹독성 물질을 분해하느라 밤새도록 엄청난 에너지를 쥐어짜면서 사투를 벌입니다. 간이 거의 뭐 탈진 상태에 이르는 거죠. 간이 이미 야근의 철야 특근까지 하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라는 거군요. 그렇죠. 완전히 지친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위로를 좀 한답시고 꿀에 그 끈적하고 농축된 과당이 훅 밀고 들어오면 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휴, 짜증내겠죠. 맞아요. 야, 이제 알코올 처리도 벅차 죽겠는데 이 거대한 당분은 또 어떻게 분해하란 말이냐 하면서 완전히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겁니다. 간이 파업을 하겠네요. 네. 간은 이 비상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대사 과정을 비정상적으로 막 틀어버리는데요. 그 결과 요산이라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 대사산물을 폭발적으로 뿜어내게 됩니다. 잠깐만요. 요산이요? 그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을 일으키는 그 요산 말씀이십니까? 네, 정확합니다. 이렇게 혈액 속으로 급격하게 쏟아져 나온 요산 결정들이 혈관을 타고 둥둥 떠돌다가 콩팥의 미세 요관을 꽉 막아버리면요. 소변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급성 신부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급성 신부전까지요? 네. 게다가 이 요산 결정들이 발가락 관절 같은 데 쌓이면 엄지발가락이 막 칼로 잘려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통풍으로 끔찍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간을 돕겠다고 마신 꿀물이 오히려 간을 마비시키고 콩팥을 꽉 막아버리는 셈이죠. 듣기만 해도 제 발가락 관절이 다 찌릿찌릿 아파오는 것 같습니다. 숙취 해소한다고 마신 달콤한 꿀물이 콩팥을 막고 통풍을 부른다니 진짜 충격입니다. 저도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술 마신 다음 날엔 도대체 간과 콩팥을 위해서 뭘 마셔야 합니까? 꿀물이 안 되면 뭐가 좋죠?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해장 음료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미지근한 맹물입니다. 아, 맹물이요? 네, 맹물을 아주 충분히 마셔서 혈액 속의 그 알코올 농도를 묽게 만들어주고요. 콩팥을 통해서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내어 소변으로 쫙 배출하는 것. 이것만이 지친 우리 몸을 가장 안전하게 살리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그렇군요. 끓는 물, 견과류, 고구마, 그리고 해장꿀물까지. 야, 식탁에서 내 몸을 망치던 독이 드는 조합들을 싹 치워버렸으니 이제 한시름 놓입니다. 네, 큰 산을 하나 넘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어있는 콩팥과 꽉 막힌 혈관에 다시 활기찬 기운을 좀 채워줄 차례네요. 꿀을 어떻게, 무엇과 먹어야 우리 몸을 팍팍 살리는 보약이 됩니까? 첫 번째 황금궁합부터 빨리 알려주시죠. 네. 몸을 살리는 첫 번째 황금궁합은 바로 꿀과 실론 계피의 만남입니다. 계피요. 네, 이 조합은 특히 무릎이나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걷기조차 힘드신 어르신들이나 평소에 한여름에도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서 고생하시는 수족냉증 환자분들께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천연 명약입니다. 계피와 꿀의 조합. 그게 어떤 원리로 관절염이나 수족냉증에 탁월한 효과를 내는 건가요? 계피에는 시나말데하이드라는 아주 특수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노화로 인해서 꽉 막히고 좁아진 모세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심장 끝에서부터 저 손발 끝까지 따뜻한 피를 골고루 돌게 만들어줍니다. 꽉 막힌 길이 뻥 뚫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길이 딱 열렸을 때 꿀이 함께 들어가면요. 꿀의 그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뚫린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관절 구석구석에 찌들어 있는 만성염증들을 아주 탁월하게 억제하고 씻어냅니다. 이야, 혈관을 쫙 열어주는 계피 그리고 염증을 싹 잡아주는 꿀. 아주 완벽한 역할 분담이네요. 집에서 이거 어떻게 타먹으면 됩니까?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앞서 말씀드린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 한 잔에 꿀 한 스푼 그리고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딱 타서 드시면 됩니다. 꿀 한 스푼에 계피 반 티스푼. 네,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흔히 파는 좀 저렴하고 매운맛이 톡 쏘는 일반 카시아 계피를 드시면 안 됩니다. 일반 계피는 안 되나요? 네,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약이랍시고 매일 장복하시면 오히려 간에 치명적인 무리를 줍니다. 간이 또 망가질 수 있군요. 맞습니다. 간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혈관을 뚫으려면 독성이 거의 없고 맛이 은은하고 부드러운 실론 계피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실론 계피. 간을 보호하려면 반드시 실론 계피. 이건 진짜 꼭 메모해 두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황금궁합은 뭔가요? 두 번째는 한국인이라면 다들 좋아하실 꿀과 마늘의 조합입니다. 꿀과 마늘. 네, 나이가 들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자고 일어나도 찌뿌둥하니 늘 피곤하실 때 이 조합이 어마어마한 피로회복제 역할을 톡톡히 하거든요. 근데 생마늘은 속이 아려서 선뜻 손이 안 가는데요. 아침부터 마늘 먹기도 좀 그렇고요. 맞습니다. 생마늘을 그냥 빈속에 드시면 위 점막이 다 헐고 상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꿀과 만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마늘 특유의 그 맵고 독한 냄새를 내는 성분이 바로 알리신이잖아요. 네, 알리신. 이 알리신이 꿀 속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B1, 즉 티아민 성분과 유리병 속에서 푹 만나게 되면요.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알리티아민이라는 아주 강력한 활성 성분으로 변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알리티아민이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쑥쑥 쉽게 배출되어 버리지만 알리티아민은 지용성으로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장을 통과해서 혈액과 세포 속으로 그냥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가듯 흡수됩니다. 흡수율이 높아지는군요. 네, 원래 마늘이 가진 그 좋은 유효 성분이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무려 10배에서 20배나 껑충 뛰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세포 에너지 공작을 풀가동시키는 겁니다. 10배, 20배요. 야, 체력 끌어올리는 데는 진짜 이만한 게 없겠네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죠? 아주 쉽습니다. 깨끗하게 소독한 유리병에 다진 마늘이나 편으로 얇게 썬 마늘을 한 3분의 2 정도 채우시고요. 마늘이 완전히 푹 잠길 만큼 꿀을 듬뿍 부어주세요. 네. 그리고 냉장고에서 딱 일주일 정도만 숙성시키면 마늘의 그 독하고 아린 맛은 온데란데 없이 다 사라지고요. 달콤하고 먹기 아주 편한 천연 피로회복제가 완성됩니다. 야, 일주일 숙성. 당장 오늘 저녁에 다진 마늘부터 꿀에 푹 채워둬야겠습니다. 세 번째 황금궁합은 뭔가요? 세 번째는 바로 꿀과 생강입니다. 아까 계피는 좁아진 혈관을 넓혀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생강은 어떤 분들에게 좋은 건가요? 신장, 즉 콩팥 기능이 좀 뚫어져서 아침마다 얼굴이나 다리가 퉁퉁 붓고 또 만성적으로 가래가 끓을 때 이 생강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붓기를 빼주는 거군요. 어떤 원리입니까? 콩팥은 우리 몸의 필터잖아요.
이 필터에 노폐물 찌꺼기가 잔뜩 끼면 수분 배출이 안 돼서 몸이 붓게 되죠. 이때 생강이 구원투수로 탁 등장하는 겁니다. 오, 기대되네요. 생강 특유의 그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이요. 콩팥 사구체에 찐득하게 엉겨붙은 찌꺼기들, 특히 크레아티닌 같은 독성 노폐물들을 강력하게 분해해서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해주는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꿀이 콩팥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하는 동안 생강이 콩팥 구석구석을 아주 깨끗하게 물 청소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강이 직접적으로 필터 찌꺼기를 막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 생강 꿀차는 언제, 어떻게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까? 이것도 뭐 아침 공복이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생강은 섭취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생강을 한 10분 정도 물에 푹 끓이신 뒤에요. 불을 끄고 물 온도가 40도 이하로 식었을 때 꿀을 타야 영양소 파괴를 막을 수 있다는 건 이제 아시죠? 네, 절대 펄펄 끓을 때 꿀 넣으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드시는 시간은 아침 공복이나 저녁보다는 낮 시간. 구체적으로 점심 식사를 딱 하시고 한 30분쯤 지났을 때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 꼭 낮에 먹어야 하죠? 생강은 신진대사를 급격히 촉진하고 체온을 확 올리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늦게 드시면 교감신경이 막 흥분되어서 심한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온을 확 올리니까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군요. 낮 시간에 40도 이하로 식혀서, 아주 정확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황금궁합이네요. 네, 마지막은 바로 꿀과 무, 그리고 배의 조합입니다. 요즘같이 그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잦은 기침이나 목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정보입니다. 무랑 배는 기침에 좋다고 워낙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영국의 그 명문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아주 흥미로운 논문 하나 발표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상기도 감염, 즉 기침이나 독감 증상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요. 약국에서 파는 일반적인 화학 감기약이나 시럽을 먹는 것보다 오직 천연 꿀 한 숟가락을 먹는 것이 증상 완화와 회복 기간 단축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네. 병원의 처방약이나 감기 시럽보다 꿀이 기침을 더 잘 잡는다고요? 이거 진짜 충격적인데요? 저도 처음엔 놀랐지만 과학적 원리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무와 배에는 시니그린 그리고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이것들이 바이러스로 헐어버린 기관지 점막의 염증을 싹 가라앉히고 튼튼하게 코팅을 해줍니다. 점막을 보호해주는군요. 네, 여기에 강력한 천연항생제 역할을 하는 꿀이 딱 더해지면 감염성 염증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엄청난 시너지가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야, 대단하네요. 무와 배를 아주 잘게 채 썰거나 즙을 내서 갈아가지고 꿀과 1:1 비율로 버무린 뒤 며칠 푹 숙성시켜서 드셔보세요. 웬만한 잔기침이나 끈적한 가래는 며칠 내로 싹 가라앉는 최고의 천연 호흡기 명약이 탄생합니다. 무와 배, 그리고 꿀. 제가 어릴 적에 감기 걸리면 할머니가 무를 막 썰어서 꿀에 재워 만들어주시던 무꿀집이 있거든요. 그게 과학적으로 그토록 완벽한 호흡기 처방이었다니 새삼 조상님들의 지혜에 푹 감탄하게 됩니다. 정말 지혜로우셨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황금궁합과 과학적 원리를 다 알아봤다고 쳐도요. 우리가 이 꿀을 다룰 때 아주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 도구나 먹는 양의 원칙, 이걸 어기면 결국 다 헛수고가 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 대화의 방점에 딱 찍어주는 아주 예리하고 핵심적인 지적이십니다. 성분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어떤 도구를 도구라면 뭐 숟가락 같은 거요? 네, 많은 분들이 찬장에서 꿀단지 딱 꺼내실 때 습관적으로 스테인리스 쇠숟가락을 푹 꽂아 넣으시잖아요. 저도 방금 전까지 그랬습니다. 절대로 쇠숟가락이나 금속 재질의 도구를 꿀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금속이 꿀에 닿으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요? 꿀 속에는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수많은 항산화 물질과 유기산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속 재질이 꿀의 산성 물질들과 접촉하는 순간 금속의 자유전자들이 막 산화 반응을 일으켜버립니다. 산화 반응이요? 네, 그래서 꿀이 가진 그 소중한 항산화 효능을 순식간에 뚝 떨어뜨리고 깡그리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꿀이나 귀한 탕약을 다룰 때는 꼭 나무 숟가락이나 도자기 숟가락만을 고집하셨던 겁니다. 그게 단순히 뭐 옛날 방식이라서가 아니라 산화 반응을 막기 위한 고도의 화학적 지혜였군요.
약식동원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같다는 뜻인데 음식을 다루는 숟가락 하나에도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숨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향한 따뜻하지만 좀 단호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꿀 조심하셔야죠. 네, 꿀이 아무리 자연에서 온 천연 보약이고 오늘 수많은 효능을 말씀드렸지만요. 결국 꿀의 주성분은 과당과 포도당, 즉 당분입니다. 그렇죠. 달잖아요.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스파이크 관리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궁합으로 약처럼 드시더라도 하루 한두 스푼 이내로 섭취량을 철저하게 제한하셔야 콩팥과 췌장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좋은 명약도 과유불급이라는 이 절대적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어떠셨나요? 정보량이 꽤 많았기 때문에 좀 헷갈리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도록 오늘 심층분석의 3가지 핵심 요점만 싹 엮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 온도와 도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꿀을 타실 때는 독소인 HMF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을 쓰시고요. 항산화 물질 파괴를 막기 위해 쇠숟가락 대신 도자기나 나무 숟가락을 쓴다. 완벽합니다. 둘째, 죽어가는 콩팥과 막힌 혈관을 살리려면 꿀을 실론 계피, 다진 마늘, 점심 식사 후에 생강, 그리고 무와 배 같은 황금궁합과 곁들여 먹는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셋째, 보이지 않게 내 콩팥 사구체를 다 찢어놓고 심장의 칼륨 펌프를 망가뜨리는 꿀과 견과류 조합, 간을 탈진시키는 해장꿀물, 고칼륨 혈증을 부르는 꿀 바른 고구마 간식은 오늘 당장 식탁에서 미련 없이 치워버린다. 어떠십니까, 전문가님? 머릿속에 속속 정리가 되시죠? 정말 아주 완벽한 정리십니다. 제가 의학적 사실들을 쫙 설명해 드렸지만요. 지식은 그냥 머리에 머물 때가 아니라 내 손과 입을 통해 행동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거든요. 실천이 답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엔 어떤 온도의 물에 어떤 스푼으로 꿀을 타드셨나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요. 당장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나무 숟가락으로 꿀 한 스푼, 그리고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춰서 계피나 생강을 딱 타서 드시는 이 작은 변화를 꼭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중요하죠. 매일 아침 내 몸을 위해 정성을 들이는 이 작고 꾸준한 실천들이 겹겹이 쌓이면요. 훗날 관절이 쑤시고 몸이 퉁퉁 빚는 그런 고통 없이 훨씬 가볍고 활기찬 노후라는 엄청난 선물로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주 든든해지고 당장 내일 아침이 막 기다려지네요. 저도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쇠숟가락 치우고 나무 숟가락부터 예쁘게 챙겨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화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좀 도발적이고 깊은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꿀이 어떤 물리적인 음식과 만나고 또 어떤 온도와 만나는지에 따라서 우리 장기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참 깊게 배웠습니다. 네, 명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여러분, 꿀이 그 물리적인 음식이나 온도가 아니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의 스트레스와 호르몬과 만날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우리가 막 극도로 불안하거나 분노가 팍 치밀어 오를 때 몸의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은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달콤한 것을 막 허겁지겁 찾곤 하잖아요. 그렇죠. 열받으면 단계박 당기니까요. 과연 그 극도의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욱 하고 섭취하는 달콤한 꿀 한 스푼은 우리 몸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치유의 보약으로 온전히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호르몬과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대사 과정을 엉망으로 만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은밀한 독소로 작용하게 될까요? 이야, 다음번 찬장문을 딱 열고 꿀 한 숟가락을 뜨실 때 여러분의 신체 상태뿐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상태도 한번 고요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와, 마음의 상태와 꿀의 대사작용이라니. 화학적 결합을 훌쩍 넘어서 우리 내면의 평화까지 들여다보게 만드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결국 그 음식의 진짜 운명을 결정짓는 게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마음이 곧 건강이니까요.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꿀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댓글로 솔직하게 한번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다음 분석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